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 부의 지각 변동. KBS 보도본부 경제부장 박종훈 기자분이 쓰신 책입니다. 금리, 부채, 버블, 환율, 중국, 인구, 쏠림 이런 7가지 시그널을 보고 이제 부의 지각 변동, 지각 변동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거대한 변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담긴 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책은 2019년에 쓰여진 책인데요. 그러니까 2020년 올해를 예측한 책인데 올해는 또 특별히 코로나 사태가 있어가지고 격변이 더 한층 이루어졌는데 이 책을 보면서 주식이나 부동산의 지금 상황을 보는데 참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확증 편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기자분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기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것. 이게 바로 확증 편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빠지게 되면 편견이 점점 더 강화되는 거죠. 그리고 정보를 편식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을 봐도 한 종류의 신문만 보면 점점 사람이 편협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을 볼 때도 요즘에는 종이신문 안 보고 인터넷으로 뉴스 기사를 접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조금 더 나와 성향이 맞지 않는 그런 보도들도 같이 보는 습관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적인 언론사의 상황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도가 나왔다. 그런데 그게 반드시 사실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언론사의 그 속성상 속보 경쟁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기사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나갈 때도 있는데 기사를 검증하는 것보다 독자를 끌어들일 새로운 기사를 쓰는 것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기사 자체에 대해서 좀 반드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예로 예전에 빌 게이츠 사망 사건 그걸 어느 한 언론에서 이제 다루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언론에서도 검증 없이 막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그런 해프닝이 벌어진 사례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 중에 하나가 언론사나 기자가 취재원, 광고주와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부동산의 예로 들자면 방송에 등장하는 소위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직함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부동산 개발을 하는 사람이거나 금융회사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은데 이런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락을 전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 언론은 경제기사도 보도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사실을 끼워 맞추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자분이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는 훨씬 더 이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언론이 전달하는 객관적인 지표 그리고 그들이 덧붙이는 해석 이거를 철저하게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분석을 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경제기사 같은 경우에는 더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앞으로 전망 얘기하면서 일본 부동산 비교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1989년에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 도쿄 23구의 부동산 가격이 3분의 1 토막 수준으로 폭락을 하고 그 이후에 18년 동안 줄곧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2007년에는 정부의 갖은 부양책 때문에 간신히 오르는 듯 하다가 또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부터 또 도쿄 23구의 상업용 부동산이 10% 폭락하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또 아베노믹스로 약간 회복이 되는 추세에 있다라고는 하지만 왜 이렇게 일본의 부동산 시장이 25년 동안 잠깐의 그 오르는 그 시기를 제외하고 장기 불황 시간을 거칠 수밖에 없었냐. 그 이유가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성장률이 둔화되고 수출 증가율이 감소하고
가계 소득도 감소하고 물가도 하락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의 수준처럼 3분의 1 토막이 되는 그런 수준까지는 급격하게 폭락하거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규제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는 되지 않을지라도 오랜 기간 동안 서서히 부동산 가격이 하향 곡선을 보이는 1990년대식 이 일본의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분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황이라고 할 때 한 번에 극단적으로 폭락하는 그런 불황도 굉장히 무섭지만 서서히 이제 장기 불황이 되는 그런 것도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본과 마찬가지로 즉 그 길을 걷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생산 인구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줄어들고 있고 성장률도 둔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장기 침체, 그러니까 서서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어떻게 보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주가 지수가 20년 넘게 정체된 나라,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 일본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한 나라가 대부분이죠. 이런 나라들 대부분은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1% 안팎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와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8년에 2600선으로 이렇게 반짝했던 그 시기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의 슈퍼 호황이라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전처럼 성장하는 시기는 이제 오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나라보다 앞서간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을 보면 고령화 사회, 성장률이 둔화되는 이 구조적인 시기 때문에 이제 박스권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고령화 시대가 이제 적응이 될 때 그때는 또 반등하는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노려보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고령화가 어느 정도 적응된 시기를 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예전 같은 그런 증가세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해외 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제일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긴 하지만 그 속도가 완만하고 또 이민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효과를 상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스템이라고 하죠.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이쪽에 인재들이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생산성을 자극하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전히 지금 미국은 기술을 선도하고 있고 세계 표준을 장악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공장이 지금 자동화되면서 기업을 해외에 나갔던 그런 기업들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리쇼어링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기술과 제조가 모두 다 가능해지는 그런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축통화, 달러 기축통화 지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금융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자국의 이익을 정말 최대화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기로 볼 때는 10년 동안 초호황 시기였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부양책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정 시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코로나도 있고요. 그래서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흥국 투자 많이들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왜냐하면 신흥국은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높고 고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예전처럼요. 평균 연령이 낮고 그리고 인적 자본 투자가 시작된 나라가 좋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인도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렇지만 중요한 변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정치적인 안정성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환율이 변화 가능성이 있죠.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 개발도상국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물가 상승률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통화 가치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대요. 그래서 지수가 아무리 높아져도 통화 가치가 폭락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확인하는 것, 이것들이 중요하다. 이 외에도 채권 투자, 그리고 금을 어떻게 투자하는지, 달러, 엔화, 또 금융위기에는 엔화가 달러보다 강한 측면도 있대요. 금을 투자하는 방법, 홈쇼핑이나 금은방에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그러면서도 냉철하게 짚어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저자분의 책을 더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맞아 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죠. 지금 2020년 중반 정도 들었는데 코로나를 제외하고서라도 구조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각들이, 통찰력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의 지각 변동 함께 해봤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